그림을 그리시고 민서거스 아이고 좋았어. 표정이 은근히 예민하네요. 대충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방금. 내가 죽은 사람이었어. 어? 아니 무서워요. 그래. 친구가 좀 무서웠지만. 그런데 민성호 씨가 어디 간 거야? 밥 먹으러 갔구나 이렇게 민성호 씨 이거. 게임하러 갔을까 그 사이에? 자, 가볼까요? 짠. 그럼 이제 내가 하는 소리가 바로 빨리 들어가니까 이게 소리가 좋죠. 그래서 내 강의는 소리가 되게 좋아요. 실제로 잘 안 보겠지만 그래서 내가 촬영한 건 소리하고 화면 상태가 좋아요. 것 같아. 자, 봅시다. 약산과 강염기 사이의 적정을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계산 결과가 요래 했었죠. 그럼 얘네들을 한꺼번에 그려서 모아서 봤을 때 나오는 또 어떤 지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하나도 안 났을 때 2.88. 그 다음 50 넣었을 때 4.76. 50 넣었을 때 4.76. 100 넣었을 때 8.73. 100 넣었을 때 8.73. 마지막 150 넣었을 때 12.3. 150 넣었을 때 12.3.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산한 그 pH 데이터를 요래 표현하였습니다. 자, 그럼 저기서도 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엑셀 같은 걸 이용하면 더 촘촘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주 촘촘하게 계산한 결과를 감안해서 이 것들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그리면 결론은 이렇게 된다요. 뽀로뽀로뽀로뽀. 굉장하지 않습니까? 와, 현승거스 멋있죠? 멋있죠? 굉장한데요? 오, 좋았어. 좋아. 도움거스 감동이죠? 오, 좋았어. 자, 그래서 실제 계산은 요래 했지만 다른 모든 점들도 다 계산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논문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제출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 어떤가 싶거든요. 엑셀을 이용해서 이런 한 점들을 연속적으로 다 계산하는 거. 엑셀로 계산을 해서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도 않는 연구 논문 써봐야 아무런 영향가가 없거든요. 그 쓰레기죠, 쓰레기. 누가 그렇게 약간 노벨상 타려고? 그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당장 교과 과정에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 엑셀을 다루는 훈련도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anyway. 자, 그래서 그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이 계산 결과에 정성적인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정성적인 해석.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무신점, 당량점. 그 당량점에서의 pH가 뭐였죠? 8.73이었죠. 8.73.
자, 그리고 이 8.73은 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산성 염기성 뭐예요? 염기성이군. 염기성이군. 알겠죠? 그래서 우선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1, 2, 3, 4 한 다음에 자, 뭐 제목을 굳이 하나 넣자면 시뮬레이션 결과 가에서 자, 첫 번째 일 당량점 정보로부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약산과 강염기가 1대1로 섞이면 보시다시피 지금 산성, 염기성, 중성 뭐가 된 거예요? 염기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우선 요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역시나 여기서도 뭐는 등장합니까? 여기서도 짜잔 하는 pH 점프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맞죠? 됐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50 얘네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반당량점이라고 불렀죠? 반당량점. 그 반당량점에서도 놀랍게도 짜잔 요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요런 일의 의미가 뭐냐? 한 칸 띄우고 반당량점 우선 뭐가 나타나냐면 변곡점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pH 점프가 되는 그 당량점도 변곡점이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 반당량점도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이면서 이곳에 접선의 기울기가 다른 곳들에 비해서 완만한 편이에요, 급한 편이에요?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아주 완만하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얘기는 이 염기가 추가적으로 첨가되어도 pH의 변화가 크단 얘기예요, 작단 얘기예요? 매우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pH 변화가 매우 작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바로 강하게 저항하는 완충 조건이란 뜻이에요. 완충용액은 완충용액인데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염기가 더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pH가 크게 변해요, 별로 안 변해요? 별로 안 변하는 계산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성 알겠죠? 예, 여기가요. 이 반당량점의 조건이. 그래서 여기에서 더 염기가 들어와도 더 이상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염기가 추가적으로 들어와도 pH가 잘 안 변하니까 지금 이 조건이 완충 효과가 가장 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걸 완충 조건이 그 조건이 굉장히 강하게 저항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완충 용량이 아주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당량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에 있었던 CH, COOH 이 약산의 몰농도와 CH3COO-의 짝염기의 몰농도가 어떻게 돼요? 저 반당량점에서는 같아졌다는 거 기억나죠? 저 반당량점에서 바로 이 짝산과 그 다음에 요 짝염기가 농도가 같아졌었습니다. 그거 아까 중화 반응에서 확인했었죠? 계산상으로 5mm몰, 5mm몰 이렇게 있었었다고요. 알겠죠? 저런 식으로 짝산하고 짝염기 양이 같잖아? 그럴 때 완충 용량이 가장 커집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은 아주 강하게 저항하는 완충 용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주변에서 산이 들어오건 염기가 들어오건 pH가 진짜 잘 안 변하는 조건이 바로 저 짝산하고 짝염기가 같아지는 조건. 알겠죠? 그때 완충 용량이 최대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조건에서 짝산하고 짝염기 양이 딱 같은 이 조건에서 염기가 더 들어오면 pH가 이쪽으로 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NaOH가 들어오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pH가 변하는 거죠. 알겠죠? 근데 만약 이 상태에서 염산을 집어넣으면 pH가 어느 쪽으로 변하겠어요? 염산을 집어넣으면 pH가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하지만 오른쪽으로 움직이나 왼쪽으로 움직이나 pH 크게 변해요? 작게 변해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주 작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 조건이 바로 짝산과 짝염기 양이 같은 완충 용량 최대 조건이라는 뜻인 거죠. 뭐만 알겠죠? 또 질문 뭐? 네.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이건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건 두 번째 조건은 크게 어렵지 않은 건데요. 완충 용량을 크게 만들려면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 기존에 준비해 놓은 완충 용액의 농도가 지나면 돼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아까 5mm몰이었잖아요. 근데 준비를 6mm몰 해놓으면 더 강하게 저항해요. 7이면 더 세지고요. 8이면 더 세지고요. 이건 그냥 뭐냐면 쪽수가 많을수록 힘이 더 세진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왜 전쟁 전략 중에 뭐 인해 전술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완충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짝산과 짝염기에 그냥 절대적인 물질의 양이 많으면 사실 또 완충 용량이 커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양을 고정한다고 했을 때, 고정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55가 아니라 6677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19, 28, 37 이런 식으로 전체 양이 고정돼 있을 때는 두 놈의 농도가 같을 때 완충 용량이 최대가 됩니다. 알겠죠? 그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미분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거든요. 미분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이 녀석에 대해서 적정 그래프를 그린 다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요 근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완만해져요. 그것으로부터 이 조건에서 완충 용량이 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의 근거는 주어져 있는 그 적정 곡선의 시뮬레이션에서 이 상황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가장 작다라는 것으로 이런 논리를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저 논리를 예. 네, 또. 네. 여기서의 1대1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여기서의 1대1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 바로 뭐냐면 1대1이라는 말 뜻은 에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 관계에서 몰수비로 1대1을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준비된 에널라이트의 몰수와 집어넣는 타이트런트의 몰수가 1대1을 뜻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화학 평형이 진행이 돼서 정반응, 역반응 다 이루어져서 일부 약간 정반응으로 가고 일부 약간 역반응으로 가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험하기 전에 아직 섞기 전에 에널라이트의 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산염기 중화 반응이건 뭐 가수분해 반응이건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말고요. 처음에 에널라이트의 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타이트런트의 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딱 당량이 될 수 있는 1대1 몰수일 때 섞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절대로 섞이는 점이 당장점인 거예요? 당량점의 정의가 뭐였어요? 둘 다 한 개만. 둘 다 한 개만 물인데 지금 산염기에서는 에놀라이트하고 타이트런트의 존재비가 몇 대 몇이에요? 그 뭐냐 화학 양로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개수비가 1대1이니까 저게 당량점이 된다는 얘기죠. 당량점은 모든 것이 그 에놀라이트, 타이트런트 전부 다 한 개 반응물이 되는 걸 당량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산염기 중화 반응은 그때 화학 양로 개수가 1대1이니까 그게 바로 1대1로 섞으면 그게 바로 당량점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기화학 반응, 예를 들면은 그 산화제 환원제 반응에서는 당량 반응에서 양론 개수가 1대1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1대1이 아닌 다른 B로 섞였을 때가 당량이겠죠. 그런데 산염기는 무조건 1대1이잖아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결국 개하고 개 사이 반응이니까. 그러니까 산염기 반응에서는 1대1이 당연히 당량점이 되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란 뜻이죠. 알겠죠? 자자, 이거 꼭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중요한 건 바로 적정 초기 pH 변화가 급격합니다. 적정 초기 pH 변화가 급격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적정 초기 pH 변화가 급격하다. 무슨 말이냐? 2.88이죠. 적정 초기가 2.88이죠. 2.88을 기준으로 팍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급격하다. 접선의 기울기가 급격하다. 접선의 기울기가 급격하다. 자, 이 경우 왜 접선의 기울기가 급격하냐면 pH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인데 왜 이때 pH 변화가 많이 일어나느냐? 바로 약산에 강염기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약산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이게 센 놈이란 얘기예요? 영향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영향력이 작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강염기의 강이라는 것 자체가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혹시 프랑스나 이탈리아 가본 사람? 오, 현성 언제 가봤어요?
중학교 때 어디 갔었는데요? 어디? 어느 도시? 로마 갔어요. 아, 로마 갔어요. 와, 그때 인상이 어땠어요? 어땠어요? 인상이? 더웠어요. 아, 더웠다. 여름에 갔나? 봄에 갔나?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더웠어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건 에펠탑 갔어요. 로마의 에펠탑이요? 로마의 그 이상한 예. 콜로세움. 아 콜로세움도 갔어요. 예. 에펠탑은 파리에 있죠? 그쵸. 로마의 콜로세움. 아니 그 로마의 에펠탑이라니. 그 로마에 가면 그 로마의 콜로세움 있죠, 그렇죠? 그 외에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초콜릿을 아, 거기 초콜릿 맛있거든요. 네, 그렇죠. 로마건 파리건 초콜릿 되게 맛있습니다. 좋죠. 그렇구나. 내가 여행을 거의 안 가봤는데 내가 가봤던 여행의 거의 대부분 신혼여행이에요. 신혼여행을 언제 갔었냐면 90이 아니고 2023년 2023년 왜 2023년에 결혼했느냐? 김선아가 그해 29이었거든. 2023년이요. 예, 2003년. 이제 3년이면 올해 아니야. 그건 너무 이상하고. 그럼 내가 신혼부부도 아니었죠. 김선아랑 언제 결혼했냐? 2003년에 2003년에? 왜냐면 2003년에 김선아가 29이어서 그래. 그 왜 요즘은 그런 거 안 지키는데요. 옛날에는 여자 9수 안 넘긴다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29 되기 전에 결혼 안 하면 되게 결혼 늦게 한다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2003년에 결혼을 한 거야. 그 2003년이니까 중국이 몇 년 전이야 벌써? 20년 전이네? 20년 전이네? 그때 내가 이제 저기 해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할 때거든요. 해군사관학교에서 교수로 있을 때 그때 내가 그 군복무를 그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복무로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있을 때 그때 이제 김선아랑 결혼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신혼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신혼여행 몇 주간 갈게요? 4주, 일주일. 2주 갔습니다. 2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삼성이나 LG 이런 대기업 다니는데 신혼여행 2주 가겠다 그러면 뭐라고 하게요? 나가라고 해요. 나가라고 이렇게 돼요. 왜냐면 그 신혼여행 가서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일반 사기업에서 신혼여행 2주 가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보통 3박 4일이에요. 길게 가면. 근데 나는 어떻게 신혼여행을 2주나 갈 수 있었느냐? 군인이었기 때문이죠. 네, 군인은 신혼여행을 아주 길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군 생활을 했을 때 군인 신분으로 신혼여행 2주를 갔었죠. 그때 이제 어디 갔었냐면 스위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프랑스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처음에 이탈리아 로마에 갔다가 밀라노 갔다가 그 다음에 스위스로 넘어가서 스키를 타고 그 다음 마무리를 파리에 와서 이제 2주 동안 쫙 여행을 했었어요. 그때 해외여행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나는 그 이탈리아와 파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우와, 진짜 우아하고 멋있다. 이제 그때 받았던 인상 있잖아요. 이탈리아 남자들, 와, 진짜 멋져요. 진짜 멋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이탈리아를 가면요. 이탈리아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이탈리아는 남자의 도시예요. 그래서 남자의 멋부리는 모든 것이 이탈리아에 다 있어요. 특히나 로마 같은데. 거기 가면 여러분 혹시 신발이나 옷 좋아해요? 남자의 모든 멋진 옷과 신발은 이탈리아 로마에 다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게 무슨 소위 얘기하는 막 사치품들 있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그러니까 사치품들.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부르는 거 사치품들 있잖아요. 나 그 명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치품들 말고요. 그냥 이탈리아 골목골목에 가면요. 골목골목에 기술자들이 만드는 신발, 셔츠 이런 것들을 파는 가게들이 있는데 거기 퀄리티가 죽여요 진짜. 그 백화점에 있는 사치품들만큼의 퀄리티로 가격은 반의 반 정도. 미치는 거예요. 옷 좋아하고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남자들이 이탈리아 로마 가면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 남자들이 다 그렇게 정말 멋지게 입고 다니거든요. 그걸 보고 그 어린 마음에 지금 20년 전이잖아. 와, 그 유럽 사람들 얼마나 멋져 보이던지. 그리고 파리는 누구의 도시? 파리는 또 여자의 도시입니다. 파리에는 여자를 위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파리에 가면요, 진짜 와, 진짜 우아한 여자들 많아요. 진짜 스타일이 너무 좋은 여자들이 많아요. 이게 왜 과도하고 비싸게 꾸민 거 말고요, 있잖아요. 과도하고 비싸게 꾸민 거 말고 진짜로 와, 어떻게 저런 조합으로 외모를 꾸밀 수 있지? 하는 스타일로 옷을 입고 액세서리를 들고 하는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사치품 1도 없어요. 그냥 사치품 1도 없고 그냥 자기 주변에 동네에서 있는 그런 물건들로 이렇게 스타일링을 했는데 너무너무 멋진 여자들이 파리에는 천지백깔이 진짜. 그래서 그 어린 나이 때, 그때가 이제 20대 후반이었겠지. 나도 김선아랑 같이 29대 그 파리와 로마를 보는데 와, 그때의 충격은. 그리고 다시 귀국을 해서 한국에 와서 보니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오징어 같은지. 와, 정말 알겠어요? 그 어린 마음에, 그 어린 마음에.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런 기분을 느꼈던 20대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분위기들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어떤 분위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있었냐면 바로 일본이나 유럽의 스타일을 배우는 것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자 수트 있잖아요. 이것도 스타일이 다양한 거 아세요? 남자 수트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스타일이 어디 스타일이에요? 바로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칸 스타일의 수트는 절대로 입으면 안 돼요. 최악이에요. 왜냐? 아메리칸 스타일의 넥타이 메고 있는 수트 있잖아요. 그거는 뭐에 맞춰져 있는 거냐면 바로 초고도 비만자들을 위해 맞추어진 옷들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초고도 비만자들이 많죠. 그 초고도 비만자들을 위해 개발된 게 미국식 아메리칸 수트 핏이에요. 그래서 옷을 잘 입으려면 절대 피해야 되는 게 남자들은 아메리칸 스타일의 수트핏을 절대 입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유명한 수트핏 중에 밀라노 스타일의 수트핏이 있어요. 밀라노 스타일. 밀라노 스타일은 밀라노라는 도시 자체가 공업 도시고 지식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치 권력이 모여있기 때문에 밀라노 스타일의 수트핏은 남자를 굉장히 힘있게 보여줘요. 어깨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트렌디하진 않지만 남자를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굉장히 권력이 됐건 돈이 됐건 가진 게 많은 강력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의 핏을 보여주는 게 밀라노 핏이에요. 반면에 그 외에 베네치아 핏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남자 옷인데 허리를 강조해서 허리를 짤록하게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남자가 패션에 민감한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핏이 있어요. 그런 밀라노, 그러니까 그 베네치아 핏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수트 하나만 해도 유럽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고 그런 걸 막 배우는 분위기였어요. 내가 20세 때, 2000년 초반에는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수트핏들을 아시안 스타일로 바꾼 게 그게 재패니즈 스타일이에요. 재패니즈 스타일. 그래서 일본 역시 수트에 대한 그 역사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톰 브라운 같은 경우는 톰 브라운의 약간 그 하위 퀄리티의 제품들은 일본에서 만들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수트를 꽤 잘 만드니까요.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는 그런 식으로 유럽과 일본의 패션을 배우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유럽, 요즘 파리, 요즘 밀라노, 요즘 동경에 가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새끼들 존나이 구리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요즘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훨씬 옷 잘 입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옷 제일 잘 입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막
전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막 하는 패션쇼에 있는 그런 하이 퀄러티 패션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의 평균 패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발전된 나라가 어디다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요즘 유럽의 보통, 일본의 보통 사람들의 패션을 보잖아요. 20년 전에 내가 느꼈던 그런 느낌 1도 없어요. 보면 요즘 왜 이렇게 촌스러워? 막 완전 정말이에요. 요즘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중에 옷 잘 입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이에요. 오히려 누가 훨씬 옷 잘 입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잘 입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지컬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지난 20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은 무지막지한 뭐냐면 발전을 이뤘고 이제는 역으로 외국의 스타일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 스타일을 배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한국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세대냐면 이 한반도가 전 세계의 중심인 시절에 10대와 20대를 보내는 가장 축복받는 세대 중에 하나예요. 문화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열등감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문화적으로 여러분 열등감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좀 구린 것 같아. 뭐 그런 느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냐면 걔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영화를 보고 우리나라 음악을 소비하잖아요. 그리고 왜 무신사 같은 이런 브랜드 옷들 엄청 수출되는 거 알죠? 수출 엄청 돼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제 그 영향이 거꾸로.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 과거엔 우리의 영향력이 약할 땐 약간의 선진적 시스템이 들어오면 그걸 쫓아가기 바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서구에 어떤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배우려고 우리 스스로를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우리 내부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차라리 요즘은 우리가 뭘 해요? 우리 스스로 뭘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할 시기인 거예요. 외부에서 뭘 가져올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민을 대한민국은 요즘 드디어 최초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대는 뭐냐면 외국에서 배울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세대는 해외로부터 배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가장 최첨단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리디 구린 과거 한국에 초스포 울트라 패셔니스타가 왔을 때 사람들은 따라하기 바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그것도 더 이상 식상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이후는 별 변화가 없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약산에 강염기를 집어넣게 되면 초반에 pH가 왁 하고 변합니다. 알겠죠?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것을 대조적으로 다른 것과 극명하게 비교를 해볼 텐데 여러분 아까 아세트산 말고요. HCl 기억납니까? 네. HCl에 요거 놓고 적정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죠? 그 데이터를 도시한 게 얘입니다. 보이쇼? 보이쇼? 그러면 이때 요거를 연결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이세요?
그래서 저 보라색으로 그린 그래프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반응? HCl에 NaOH를 첨가한 것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당량점은 여전히 어디예요? 당량점은 여전히 요 100입니다. 당량점은 여전히 요 100인데 놀랍게도 그 당량점 100을 기준으로 pH가 뭐예요? 7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당량점 7에서 액성이 뭐다? 중성이라는 거. 그럼 이 정보로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강산과 강염기가 몇 대 몇으로 섞이면 1대1로 섞이면 그때는 액성이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중성이겠구나. 아시겠죠? 그걸 저 그래프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저 강산과 강염기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 중요한 속성이 뭐겠어요? 또 하나 중요한 속성. 또 하나 중요한 속성.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초반에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요, 급해요? 이때는 완만하죠. 그래서 강산의 강염기를 섞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약산의 강염기면 급하다고 했죠. 강산의 강염기면 완만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이 두 개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아까 아세트산에 NaOH를 넣었을 때 당량점을 지나고 나서의 pH가 12.3이었죠. 그런데 재밌게도 강산의 강염기를 섞을 때도 여기서의 pH가 12.3 똑같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계산한 거 보세요. 12.3 똑같습니다.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요 영역. 자, 이 영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량점 이후란 얘기입니다. 그때는 패턴이 동일해집니다. 같아져요. 당량점을 지나고 나면 그게 약산이냐 강산이냐가 구분된다 안 된다?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겠어요? 약산, 강산 구분 없이 당량점을 지나고 나면 저 pH 변화 곡선이 똑같아집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강염기가 pH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기존에 강산이 있었건 약산이 있었건 당량점을 넘어서게 되면 약산, 강산 모두 다 중화돼 버린 상태죠. 모두 다 중화돼 버린 상태고 남아있는 건 강염기잖아요. 그 녀석에 의해서만 pH가 결정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존에 강산이 있건 약산이 있건 당량점 이유는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이 상황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참고로 또 이렇게 되겠네요. 어디에 pH 점프가 더 크게 일어나요? 자, 강산에서 pH 점프가 크게 일어나요? 약산에서 pH 점프가 크게 일어나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강산에서 그 폭이 더 깊죠? 약산에서 폭이 좀 짧아지죠? 요건 이 그래프에서부터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되십니까? 현성 알겠어요? 그래서 한마디 더 쓰면 네 번째 약산보다 강산의 적정에서 pH 점프의 크기가 더 커지는군요. 요걸 꼭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